7화 줄거리. 방근영과 선문경을 죽이고 자수한 무송은 지영과 사람들의 호의 속에 목숨을 구하여 맹주로 귀양간다. 귀양길에 십자파에서 장천과 손이랑을 만나 형제의 의를 맺고 맹주 관영상공의 아들 소관영 시은을 만나 시은을 괴롭히던 장문신 일파를 제거하게 된다. 소관영 시은과 호영호제 하던 터에 장도감이 무송을 불러들여 그 아래에서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무송은 도둑으로 몰려 꼼짝없이 결박당하게 된다. 이때 시은은 쾌알림에서 이 일을 전하여 듣고 크게 놀랐다. 황망이 성내로 들어가 부친께 상의하니 노관영은 듣고 나자 말한다. 이것은 정령코 장단년이 장문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장도감을 추동하여 무송을 모함한 게라. 필연 뇌물을 많이 썼을 것이다. 그렇길래 지부 이하로 한 사람이라도 무송이의 말은 들어보려고도 않고 꼭 목숨을 해치려고만 드는 게 아니냐. 하지만 무송이가 소록 정말 무얼 좀 훔쳐냈다기로 그것이 무슨 죽을 죄야 되겠느냐. 어떻게든 무송이의 목숨만 온전히 하여 밖으로 내올 수 있다면 다음은 또 무슨 도리가 있느니라. 시온이 물었다. 당로절급의 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그에게 가서 이 일을 청하면 어떠하올까요? 노관영이 말한다. 말하자면 무송이가 사실 내 일로 하여서 이 욕을 보는 게 아니냐. 내 지금 가서 구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려는 게냐. 시은은 200냥 은자를 마련하여 가지고 그 길로 강절급을 찾아갔다. 서로 마주 앉아 즉시 무송의 일을 들어 일일이 호소하니 듣고 나자 강절급은 대답한다. 내 형장을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하오리다. 이번 일은 모두가 장도감과 장단년이 꾸민 일입니다. 두 사람이 본래 성도 같거니와 또 의를 맺어 형제로 지내는 터이지요. 장문신이가 지금 장단년의 집에 숨어가지고 당청 관원들에게 뇌물을 써가며 기어코 무송의 목숨을 해치려만 드는 판이오 그려. 다만 당한 목공에 섭씨라는 이가 듣지 않아 못하고 있지요. 이분은 참으로 충직한 사람이요. 옥중일은 내가 알아서 앞으로는 털끝만치도 신고를 겪지 않게 할 것이니 형장은 곧 석공몽에게 청을 넣어가지고 한시라도 바삐 결단을 내리게만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 목숨은 구해낼 수 있으리이다. 시은은 100냥 은자를 내어 강절급에게 주었다. 강절급은 제3 사양하다가 마침내 받는다. 시은은 그 즉시 영리로 돌아와서 석공목과 잘 아는 이를 한 명 찾아보고 이 일을 이야기한 다음 석공몽에게 전하여 달라고 100냥 은자를 맡겼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시은은 주찬을 갖추어서 종자에게 들려가지고 강절급의 인도로 사수로로 들어가 무송을 만나보았다. 이때는 이미 강절급의 주선으로 무송은 족쇄도 안 차고 목추도 안 지르고 있었다. 시은은 수십냥 은자를 노자 옥졸의 무리에게 나눠준 다음 무송에게 술과 밥을 권하고 가만히 일러주었다. 이번 일은 장도감이 장문신이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형님을 죄로 몬 것이요. 그러나 과히 근심은 마세요. 제가 이미 석공목에게 청을 하였고 석공목도 본래 형님을 구해주려는 생각이 있는 터이고 하니까 이제 좀 있다 보면 나가시게 될 geb니다. 그때 다시 좋은 도리를 차리기로 하시지요. 제3 위로하고 시은은 영중으로 돌아왔다가 이틀 지나서 다시 술과 먹을 것과 돈을 마련하여 가지고 또 강절급의 인도로 사수로로 들어가서 무송을 만나보았다. 이날도 그는 무송에게 정성껏 음식을 권하고 또 노자 옥졸의 무리들에게 은자를 나누어 주고 돌아왔다. 그러는 한편으로 시은은 또 사람을 시켜서 상하 간원들에게 널리 손을 쓰고 며칠 지나 다시 몇 버롯과 술과 안주를 갖추어서 종자에게 들려가지고 사수로로 세 번째 무송을 찾아갔다. 시은이 이처럼 사수로를 찾기 도합 3번. 어찌 소문이 나지 않겠는가. 장단년의 집 신복인이 마침내 이 일을 알고 곧 장단년은 다시 이를 장도감에게 말한다.
장도감은 즉시 사람을 시켜 금백을 가지고 지부를 찾아가서 이 일을 고하게 하였다. 지부는 오직 뇌물을 탐하는 장관이다. 그 뒤로부터 매양 사람을 사수로로 보내서 지키고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만 보면 곧 힐문하게 하니 이 말을 전하여 듣자 시은은 감히 다시 무송을 찾아보지 못하고 오직 강절급을 통하여 겨우 그의 소식을 얻어들을 뿐이다. 무송이 옥에 갇힌 지 이럭저럭 2달이 되어가려 한다. 선목공은 하루바삐 무송의 일을 처단하려 지부를 찾아보고 전우곡절을 낱낱이 밝혀서 이야기하였다. 지부가 비록 뇌물을 탐하는 장관이기는 하나 그래도 오히려 일에 옳고 그른 것을 짐작하는 사람이다. 선목공에게 듣고 보니 장대감이 장문신이의 뇌물을 받아먹고 장단영과 짜고서 흉계를 꾸며가지고 무송을 음해한 것이 분명하다. 지부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정작 돈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 처먹고 애꿎은 나를 시켜서 무송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 이제까지 애매한 무송을 해치려 들었던 자기 처지가 싱겁기 한량없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석공목에게 맡겨버리고 자기는 다시 상관하지 않으려 했다. 이윽고 60일이 되어 한만에 이르자 석공목은 무송을 불러들여다 칼을 벗기고 초장을 읽어서 들려주었다. 척장 20에 은주노성으로 유배하고 작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무송은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척장 20에 금인을 받고 7근 반의 옆반 2가를 쓴 다음에 마침내 2명 방송공인에게 이끌려 멀리 은주노성으로 다시 귀양 가는 몸이 되었다. 무송이 2명 공인과 함께 성문을 나서 한 오리쯤이나 갔을 때다. 길가 주저만으로부터 시은이 달려와서 형님 하고 부른다. 무송이 보니 어인 까닭인지 시은은 요전 모양으로 머리와 손목을 흰 수건으로 싸매고 있다. 무송은 물었다. 자네 어찌 그간 도무지 볼 수가 없었나? 그리고 머리하고 손목은 왜 또 처맸나? 시은이 대답하여 말한다. 바른대로 말씀하리이다. 제가 형님을 옥중으로 3번 찾아가 뵙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장도감이 알아가지고 지부에게 말을 하여 그 뒤부터는 형님 계신 근처에 강아지 한 마리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려. 그래 어쩌는 수가 있습니까? 다만 강절급을 통해서 간신히 형님 안부만 알고 지내는 중에 바로 보름 전 일입니다. 제가 쾌알림에 있으려니까 난데없이 장문신이란 놈이 한때 군사를 몰고 와서 저를 또 이렇게 때립니다 그려. 형님이 일껏 찾아주셨던 것을 모조리 도루 뺏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워있는 중에 오늘 형님이 은주로 가신단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시은은 곧 2명 방송공인에게 잠깐 주점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공인의 무리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 무송이라는 자는 아주 흉악한 도적놈인데 우리가 왜 이놈으로 해서 당신의 술을 받아먹는단 말이오. 내일이라도 이 소문이 간부에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말을 들어 어여 얻어맞지 않으려거든 저리로 비키시오. 시은은 다시 은자 열량을 품에서 내어 그들의 손에 쥐어주려 하였다. 그러나 막무가내였다. 무송의 등을 치며 어서 가자고 독촉만 성화갔다. 시은은 하는 수 없어 급히 주점으로 들어가서 술 2사발을 얻어와 길에 선체로 무송에게 마시게 하고 보따리를 하나 내어 그의 허리에다 채워준 다음에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일러주었다. 보따리 속에 소못 2벌, 신발 2켤레, 돈 열량이 들었으니 그리 아십시오. 그리고 이 2놈이 암만하여도 형님께 호의적이지 않으니 부디 노상에서 조심하십시오. 듣고 나자 무송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였다.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러나 쟤까진 놈들을 두려워할 내가 아닐세. 내 잘 알아서 할 터이니 자네는 아무 염려 말고 어서 들어가게.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후에 또 만날 날이 있겠지. 시은은 무송에게 절을 하여 작별하고 울면서 성내로 돌아갔다. 무송은 공인의 무리를 따라서 다시 길을 가기 오리쯤 되어서다. 2명 공인이 남몰래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쯤 올 텐데 웬일일까? 글쎄, 혹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나 아닐까. 무송은 듣고 나자 속으로 냉소하기를 마지 않았다.
너희 놈들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보다마는 다 틀렸다. 틀렸어. 그러자 성을 나서서 한 20리나 왔을 때다. 나가는 앞길에 웬 젊은 자 둘이서 제각기 손에는 박도를 들고 허리에는 요도를 차고서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이더니 공인의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자 서로 눈짓을 하고 길을 같이하여 함께 걷는다. 무송은 벌써 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으나 짐짓 모른 채 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 다시 10리나 걸었을까. 일행은 한 포구에 이르렀다. 둘러보니 사면이 모두 드넓은 물인데 탄교가 하나 걸려 있고 폐에게 글자 석자가 크게 쓰였으되 비운포라 하였다. 보고 나자 무송은 짐짓 못 본 채 하고 한마디 물었다. 얘가 못이라는데요. 2명 공인이 눈을 흘긴다. 이놈아, 넌 눈깔도 없니? 저 폐 위에 비운포라고 쓰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해. 무송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다시 한마디 하였다. 나 예서 소피 좀 보겠소. 다리전으로 가까이 가서 무송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막 소피를 보려 할 때 박도 가진 놈 둘이 와락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무송은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놈들 병력같이 호통을 치며 무송은 획 몸을 돌이켜 발길로 한 놈의 배를 차서 물속에다 거꾸로 박으니 또 한 놈은 급히 몸을 피하려고 한다. 무송은 이놈마저 발길로 차서 물속에다 쳐넣어 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2명 공인은 당황하여 그대로 다리 아래를 바라보고 도망치려 한다. 무송이 한 소리 한다. 내 놈들이 가면 어디로 갈 테냐. 목소리를 가다듬어 꾸짖고 곧 2손으로 머리에 쓴 칼을 잡아 한 번 비틀어 2동강 내어서 물속에 던진 다음 그들의 뒤를 쫓아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2놈 중에 한 놈은 워낙 겁결에 그대로 땅바닥에 털버덕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를 못하고 한 놈은 혼줄이 빠져서 달아나는 것을 무송은 한 주먹에 때려 눕혔다. 그가 강변에서 박도를 집어들어 2명 공인을 난도질을 하여서 죽이고 났을 때 물에 빠졌던 2놈이 강까지 헤엄을 쳐 나와 목숨을 도망하려 한다. 무송은 박도를 들어 한 놈을 죽인 다음에 또 한 놈의 덜미를 꽉 잡고 물었다. 네 이놈, 내가 만약 바른 대로만 말을 한다면 내 너의 목숨 하나만은 살려주겠다. 그놈이 바른 대로 고한다. 소인들은 장문신의 도제로 사보와 장단연의 분부를 받고 저 2명 방송공인과 함께 도두 어른을 해치러 왔던 겝니다. 무송이 물었다. 장문신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소인이 떠나올 제 장단연과 함께 장도감대 후당 원악루에서 약주를 드시면서 거기서 회보를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나자 무송은 말하였다. 과연 그렇다면 너도 살려둘 수는 없다. 곧 칼을 들어 그자마저 죽여버린 다음에 그의 요도를 풀어서 무송은 자기 허리에다 찼다. 그리고 그는 다리 위에가 홀로 서서 생각한다. 내 이 네 놈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정작 장도감, 장단연, 장문신의 무리를 그대로 살려두고서야 내 원한을 어찌 풀 것인가. 무송은 마침내 작정하고서 다시 박도 하나를 골라 손에다 든 다음 그 길로 발길을 돌려 맹주성을 향해 갔다. 무송은 마침내 맹주성내로 들어섰다. 때는 이미 황혼이다. 집집이 집게를 닫고 곳곳이 문을 잠근다. 십자거리에는 휘황한 등불이 켜지고 구요사에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린다. 둥근 명월은 청천에 걸리고 별들이 하늘에 박다. 무송은 바로 장도감의 집 후원 단박 마원 곁으로 갔다. 후조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다. 무송은 으슥한 구석에 가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삐걱하고 문이 열리며 후조가 등롱을 밝혀들고 나오더니 다시 강문을 굳게 잠근 다음 저의 방으로 들어간다. 때마침 경고 소리가 들렸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바로 일경사점이다. 무송은 마원 앞으로 가서 문을 가만히 흔들었다. 막 자리에 들어간 채로 아직 잠들지 않은 후조가 소리를 버럭 지른다. 막 잠이 드시려는 판인데 어떤 놈이 와서 이러느냐. 아마 내 옷이 탐이 나서 왔나 보다마는 아직 좀 이르다. 무송은 박도를 한 옆에 놓고 요도를 빼어 손에다 든 다음에 덜거덕 소리를 내어 문을 흔들었다.
후조는 화가 버럭 났다. 벌거벗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는 곧 교초곤을 집어들고 대문 빗장을 뽑았다. 그리고 후조는 문을 획 열어 젖히면서 밖을 향하여 몽둥이를 내두를 생각이었으나 그보다 먼저 무송이 와락 밀쳐 열고 안으로 달려들며 그의 몽둥이 든 팔을 덥석 움켜쥐었다. 후조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문득 등불 밑에 번쩍번쩍 빛나는 한 자루 칼을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가까스로 소리를 내어 목숨은 살려줍시오 하고 한마디 한다. 무송은 말하였다. 내 나를 알아보겠느냐. 후조는 음성을 듣자 비로소 무송임을 알고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다. 무송은 물었다. 바른 대로 말해라. 장도감은 어디 있느냐. 후조가 대답한다. 장단년 장문신 두 분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술타령이시죠. 지금도 그저 원악루 위에들 계실 거려. 거짓말 아니렸다. 제가 거짓 말씀을 여쭐 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를 살려둘 수는 없다. 무송은 단 한 칼에 후조를 죽여버렸다. 그는 칼을 도로 칼집에다 꽂은 다음 허리에 찬 보따리에서 시은이 준 속옷을 내어 등불 아래서 갈아입었다. 을량은 전대에 넣어 문고리에다 걸어놓았다. 그리고 양손문을 들어다가 담에다 세워놓고 들어가 등불을 꺼버린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 박도를 손에 들고서 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때 달빛이 심히 명랑하다. 무송은 담 안으로 뛰어내리자 곧 등불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주방이었다. 무송이 창틈으로 가만히 안을 엿보니 탄광 곁에 시비둘이 앉아서 종알거린다. 온종일 먹었으면 그만이지 밤중까지 늘어붙어서 도무지 돌아갈 줄을 모르니 원 사람이 인사염치를 알아야지. 무송은 박도를 한 옆에 세워놓고 요도를 빼어 손에 든 다음 와락 문을 열어 젖혔다. 문소리에 놀라 시비들은 고개를 돌리고 그를 쳐다본다. 무송은 안으로 들어서며 한 계집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단 한 칼에 목을 베었다. 뜻밖의 광경을 보자 또 한 계집은 곧 몸을 빼쳐서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어이하랴 정작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입을 열어 집안 사람의 구원을 청하려 하나 말이 또한 나오지 않는다. 무송은 다시 한번 칼을 들어 그를 죽인 다음 등불을 꺼버리고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 그림자를 밟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원래 그곳을 출입하던 몸이라 그 속을 훤히 알았다. 무송은 바로 원악루를 향해 발소리 안 나게 걸어갔다. 호재 아래 이르러 살펴보니 다행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아마 친수인의 무리들은 온종일 술시중을 드느라 그만 멀미가 나서 어디로 멀리 몸들을 피한 모양이다. 가만 발소리를 죽이고 층계를 올라섰다. 층계를 다 올라가서 가만히 안에서 하는 소리를 엿들어 보려니까 먼저 장문신의 음성이 들린다. 도감상공 덕택에 소인이 이번에 원수를 갚게 되어 이런 고맙고 기쁠 때가 없습니다 그려. 맹세코 이 은혜는 보답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답하는 것은 분명히 장도감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형님 장단년 낯을 보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런 일을 꾸미겠나. 자네도 이번에 아마 전량을 적지 않게 썼을 테지만 그래도 원수를 시원하게 갚았으니 그만 다행히 없을 것일세. 비운포에서 요조를 내버리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으니까 하여튼 내일 아침이면 이것들이 돌아와서 무슨 말이 있을 테지. 다음은 장단년이다. 아, 내 놈이 아무러기로서니 한 놈을 못 해낼까 보아 그래. 무송이 그놈이 설사 목숨이 한 서너 되더라도 온전하기는 틀렸지. 장문신이가 다시 한마디 한다. 하여튼 소인도 도제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으니까 오늘 밤 안으로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geb니다. 듣고 나자 무송의 가슴속에는 한 줄기 불길이 3000장이나 일어나서 그대로 하늘을 꿰뚫는다. 그는 칼을 고쳐잡고 그대로 다락 안으로 뛰어들었다. 들어서며 보니 화촉은 휘황하고 달빛은 명랑한데 탁자 위에 술잔이 낭자하다. 이때 장문신이는 교위에 앉아 있다가 난데없이 칼을 들고 뛰어드는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니라 지금쯤 벌써 비운포 강가에 싸늘한 시체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무송이라 알자 그만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는 황망히 교위에서 몸을 일으켜 무송의 칼끝을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다. 무송은 한 칼로 그의 어깨 죽지를 찍어서 거꾸로 뜨렸다. 장도감이 이때 몸을 빼쳐서 다락 아래로 달아나려 한다. 무송은 쫓아들어 그도 한 칼에 베어버렸다. 그러나 장단녀는 본래가 무관 출신이라 비록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오히려 기력이 있었다. 그는 도저히 몸을 빼쳐 피할 수 없음을 깨닫자 즉시 깔고 앉았던 교위를 번쩍 들고 무송을 치려 하였다. 무송은 겁내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들어 그의 복장을 힘껏 쥐어질렀다. 장단연이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제 설령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무송의 실력을 당해낼 것인가. 그대로 쾅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가 나자빠진다. 무송은 곧 달려들어 한 칼에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이때 칼을 설맞은 장문신이가 평생 힘을 다하여 벌떡 일어나며 그래도 무송에게로 덤벼들려 한다. 그것을 보자 무송은 번개같이 왼발을 번쩍 들어 그의 아랫배를 차서 넘어뜨리고 곧 달려들어 또 한 칼에 그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다시 둘러보니 장도감이 아직도 숨이 아주 끊어지지 않아 팔다리를 버둥거리고 있다. 무송은 그의 머리도 마저 베어버렸다. 탁자 위에 아직 술도 있고 고기도 남았다. 그는 머리 잘린 송장셋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가운데서 큰 술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서너 잔 연거푸 들이켰다. 그리고 나서 무송은 죽은 사람의 옷자락을 찢어 흠뻑 피를 묻혀서 들고 벽에다 커다란 글씨를 썼다. 사람을 죽인 자는 호랑이 때려잡은 무송이다. 8자를 써놓은 다음에 곧 다락에서 내려가려 하였다. 그때 문득 다락 아래로부터 도감 부인의 말소리가 들린다. 관인께서들 모두 만취가 되셔서 쓰러졌나 보다. 너희들 둘이서 좀 올라가 보아라. 그 말이 미처 마치기 전에 발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층계를 올라온다. 무송이 한 옆에가 살짝 몸을 숨기고서 가만히 살펴보려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도감의 친수인으로 전날 함께 나와 뜰에서 자기를 묶었던 무리들이다. 무송은 그대로 숨어서서 두 사람이 다락 안으로 들어오기를 가만 내버려 두었다. 두 사람은 무심코 다락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다가 뜻밖에도 송장셋이 피바다 속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잠시 서로 돌아볼 뿐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급히 몸을 돌이켜 다락에서 내려가려는 것을 무송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서 한 칼에 베어 쓰러뜨리니 또 한 사람은 그 자리에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살려줍쇼 하고 빈다. 그러나 무송은 털끝만치도 사정을 두지 않았다. 너도 살려둘 수는 없다. 한 칼로 그자의 머리도 마저 베어버리고 마니 피는 다락을 물들이고 송장은 등불 아래 누워있다. 무송은 생각하였다. 하나를 죽이나 둘을 죽이나 설사 100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죽기는 일반이다. 칼을 들고 다락에서 내려가려니까 도감 부인이 그저 층계 아래 서 있다가 묻는다. 아니, 그 무슨 소리가 그리 요란하냐. 무송은 패 일어나고 칼을 번쩍 들어 그의 면문을 쳐서 죽였다. 그러자 문득 저편에 사람의 발소리가 이편으로 가까이 온다. 무송은 재빨리 층계 밑으로 몸을 숨겼다. 시비 둘과 함께 등불을 들고 그곳에 온 것은 전날 잔치에 동파 악사의 중추 수조가를 부르던 도감의 수양딸 옥란이다. 층계 앞까지 와서야 비로소 등불 밑에 부인이 죽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에그머니 하고 비단 찢는 소리를 낸다. 무송은 층계 밑으로 달려나와 한 칼에 그 가슴을 푹 찔러 죽이고 2명 시비도 차례로 베어버렸다. 무송은 그 길로 앞문으로 달려나갔다. 뜰의 달빛이 처창하다. 그는 앞문에다가 굳게 빗장을 지른 다음에 다시 중당으로 들어왔다. 이방 저방을 차례로 기웃거려 보니 그중 끝대방에 계집들이 마주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다. 무송은 방으로 뛰어들어 그들까지 모조리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강문 밖으로 나왔다.
마원으로 들어가 문고리에 걸어두었던 전대를 떼어 허리에다 차고 급히 걸어 성가에까지 와서 무송은 문득 생각한다. 만약에 성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붙잡히고 말 것이다. 아무래도 이 밤으로 곧 성을 넘어 멀리 달아나느니만 못할까 보다. 이렇게 작정하자 무송은 곧 성 위로 올라갔다. 본래 이 맹주성은 워낙 작은 고을이라 토성이 과히 높지 않았다. 무송은 담장 위로 몸을 한번 날려 아래로 뛰어내렸다. 성 둘레 해작가에 가서 수심을 헤아려 보니 겨우 2여자밖에 안 된다. 이때는 바야흐로 10월 중순이라 각처의 수천이 모두 마르기 때문이다. 무송은 신발을 벗고 옷자락을 걷어 올린 다음에 물을 건넜다. 문득 생각하니 시은이 준 보따리 속에 한 쌍 신발이 들어있다. 곧 꺼내서 신을 때 마침 성 안으로부터 경고치는 소리가 들린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이미 사경이다. 무송은 박도를 손에 들고 동편을 향하여 지름길을 달려갔다. 그러나 무송은 멀리 달리지 못하였다. 때는 오경 미처 날이 밝기 전이다. 하룻밤의 신고로 몸이 피로하고 더구나 엎친 데 덮치기로 봄창까지 재발하고마니 무송으로서도 더 견뎌볼 재주가 없다. 눈을 들어 전면 숲속에 조그만 고묘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자 무송은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 박도를 옆에 세워놓은 다음에 보따리를 풀어서 베개를 삶고 그 자리에 몸을 눕혀버렸다. 무송이 막 잠이 들까 말까 할 때였다. 밖으로부터 묘문이 획 열리며 장정 4명이 안으로 달려들더니 불문곡직하고 굵은 밧줄로 무송을 단단히 얽어버린다. 무송은 2눈을 멀뚱멀뚱 뜬 채로 그자들에게 끌려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무송을 잡아서 끌고 가며 길 위에서 4녀석이 서로 주고받는다. 이놈이 살이 이렇게 쪘으니 아마 고깃끈이나 실이 나가겠네. 그런데 가만 보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아닌가. 그러기에 말일세. 이놈이 아마 어디서 일을 저지르고 온 게지. 저희들이 무어라 하거나 무송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끌려갔다. 한 오리쯤 걸었을까. 그 무리들이 어떤 초옥 안으로 무송을 끌고 들어가 뒷곁 조그만 방 속에다 몰아넣더니 무송을 발가벗긴 다음에 기둥에다가 단단히 빗끌어 메어 놓는다. 무송이 눈을 들어 둘러보니 부뚜막 위 들보에 사람의 넓적다리 2개가 걸려 있다. 이것을 보자 무송은 혼자 속으로 한탄한다. 내 이런 데서 소문 없는 죽음을 하고 말다니 이것은 참 너무나 원통하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맹주부중으로 들어가서 자수하는 편이 낫지나 않았을까. 같은 죽음이라도 오히려 이름이나 떳떳이 세상에 남겨놓을 걸. 그러자 한 녀석이 안을 향하여 불렀다. 아주머니, 어서 이리 좀 오십시오. 오늘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는 소리가 안으로부터 들리더니 얼마 안 있어 사람 둘이 들어선다. 무송이 눈을 들어보니 먼저 들어서는 사람은 여인이요.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것은 기골이 장대한 남자인데 2 사람은 무송을 한번 보자 깜짝 놀란다. 아니, 이분이 모두도 아주버니 아니신가? 부인이 외치자 그 사나이는 4 녀석들을 둘러보고 이게 웬일이냐? 어서 풀어드려라 하고 꾸짖는다. 무송이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그 사나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채원자 장청이요. 부인은 곧 모야차 손이랑이었다. 4명의 무리들이 깜짝 놀라 황망히 그에 묶인 것을 풀어놓고 옷을 주어 입게 한다. 원래 이 장청 부처의 십자파 전면 작방이 한두 곳이 아닌 터라 이곳이 어디임을 알아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장청은 곧 그를 전면 객석으로 청한 다음 황망히 물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날 줄은 과시 몰랐네. 그래 대체 그 뒤 어찌나 되었나. 무송은 그때 그들 부처와 헤어져 맹주 노성령으로 이르러 소간영 금한표 시은과 서로 안일로 위시하여 장문신이를 때려 눕히고 쾌알림을 뺏어준 일이며 장단년 장도감의 관계에 빠져서 도족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은주로 귀양 가다가 비운포에서 2명 공인과 2명 자객을 모조리 죽이고 다시 맹주성으로 돌아가서 장도감 장단년, 장문신 3명은 물론이요. 장도감의 노파 안여자,
자식의 무리까지 도륙을 내어버리고 그대로 성을 넘어 도망하여 가는 길에 하도 몸이 피곤하고 또 봉창까지 재발하여 숲속 고묘 안으로 들어가서 한잠 잔다는 노릇이 그만 이렇게 묶여온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곁에서 듣고 있던 녀석들은 마음에 송구함을 맞이하나 무송의 앞에 절을 하고 그대로 꿇어앉아서 죄를 청한다. 무송은 도리어 좋은 말로 위로하여 준 다음에 노름미천이라도 삼으라고 열량은자를 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손이랑이 말한다. 아주버니께서 장문신이를 때려 내쫓으시고 그만표 시은이라나 하는 사람과 쾌알림에서 지내신다는 말씀은 이곳을 지나는 장사치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뒷일은 조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고단하시겠어요? 어서 좀 들어가서 쉬시지요. 그 말에 장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무송을 객방으로 데리고 가서 편히 쉬게 하였다. 한편 맹주성 중 장도감 가나에서는 그 당시 무송의 눈을 피하여 몸을 감추었던 자가 있어 오경쯤이나 하여서야 비로소 나와 뒷채에서 자고 있는 친수인가 밖에서 번을 드는 군노의 무리들을 소리쳐 깨웠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날이 밝자 그들은 곧 부중으로 들어가 곧장을 올렸다. 보고 나자 지부의 놀람은 컸다. 그는 그 즉시로 사람을 보내어 죽은 사람의 수와 무송의 행적을 찾게 하였다. 오작행이는 지부의 분부를 받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부중으로 돌아와서 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품하였다. 나가보으니 살인자는 먼저 마원 안으로 들어가서 말을 기르는 후조 한 명을 죽였사온데 그곳에 헌옷 2벌을 벗어놓은 것이 있사옵고 다음에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붓두막 앞에서 시비 2명을 또 죽였사옵고 다시 원악로 위로 올라가서 장도감과 그의 친수인 2명 그리고 객간 장단영과 장문신 도합 5명을 죽였사옵고 다락벽에 피를 묻혀서 8자를 크게 써놓았으니 살인을 한 자는 무송이라 하였사오며 또 다락 층계 아래에 도감 부인의 시체가 굴러있고 다시 옥랑과 시비 2명 아이들 3명이 죽음을 받았으니 죽은 남녀가 도합 15명이오이다. 지부는 즉시 분부를 내려 맹수 사대문을 굳게 지키게 한 다음 군병과 죄인 잡는 간원이며 성중의 무리들로 살인자 무송을 잡게 하였다. 그러자 바로 그 이튿날 비운포에서 무리들이 아뢰되 이곳에도 사람 넷이 살해를 당하여 그 시체가 다 함께 물속에 있다고 한다. 지부는 보고를 받자 4명의 시체를 물에서 건져내어 검험하게 하였다. 맹주 성내의 문을 굳게 닫기 사흘. 가가호를 모조리 뒤지고 찾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부는 문서를 관하 각향 각촌에 내려 살인자를 잡게 하되 무송의 향관 나이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써서 3천간의 상금을 걸고 만약 누구든 무송을 알아 고을에 들어와서 알리는 자가 있다면 상을 줄 것이요. 만약 누구든 범인을 은닉하여 집에다 두고 숙식을 제공하는 자가 있다면 발각되어 관가에 이르는 날 그 죄가 범인과 같으리라 하였다. 이때 무송은 장청의 집에 4, 5일 숨어 지내며 일이 잠옷 급하게 된 것을 깨달았다. 매일같이 공인의 무리들이 성에서 나와 곳곳을 샅샅이 뒤진다. 어느 날 장청은 마침내 무송을 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뭐 내가 겁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닐세.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으이. 그래 내 자네 편안히 있을 곳을 하나 정하여 놓고 말인데 자네 의향에는 어떤가? 가보겠나? 무송이 대답한다. 나는 단 한 분 계시던 형님이 돌아가신 뒤로 이 세상에 일가 친척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몸이요. 정말 이 한 몸 안심할 곳만 있다면야 어디든지 가지요. 장청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 말하겠네. 내 왜 요전번에도 한 번 말한 일이 있지 않은가? 바로 청주 가나의 일용산 보주사 말이야. 화화상 누지심과 청명수 양지가 그곳에 응고하고 있는데 청주 강군 포도의 무리들도 이들을 바로 못 보는 터일세. 자네가 거기만 간다면 내 무사하리라 믿네. 편지 한 장을 써줄 테니 어떤가? 자네 그리로 가보겠나? 무송이 대답한다. 그렇지 않아도 은근히 그 마음이 있던 차요.
편지만 써주신다면 내 오늘로 떠나리이다. 장총은 즉시 한폭 종이를 펴놓고 붓을 들었다. 그때 곁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모야차 손이랑이 입을 열어 말창견을 한다. 아니, 어쩌자고 아주버니더러 떠나시라는 거요. 이대로 가셨다가 속절없이 붙잡히고 마실걸. 무송이 물었다. 붙잡히기는 왜 붙잡힌다고 그러십니까? 아, 그럼 일용산까지 무사히 가실 듯 싶습니까? 관사에서 각처에다 문서를 내어놓았죠. 또 3천간 상금을 걸어놓고 아주버니 모습을 그려 붙이고 향관, 나이 등을 자세히 적어 돌린 터에 대체 이마에 2줄 구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떠나시겠답니까? 장청이 대신 대답한다. 금인에다가는 슬쩍 고약을 붙이면 모르겠지. 손이랑은 깔깔 웃는다. 세상에 약은 사람은 임자 하나뿐인 줄 아셨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공인들의 눈을 속이기는 틀렸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제게 좋은 방도가 하나 있기는 있지만은 다만 아주버니께서 들으실지 모르겠군요. 무송이 물었다. 잡히지 않을 도리만 있다면야 무슨 말씀은 안 듣겠습니까? 손이랑이 말한다. 바로 2년 전 일입니다. 두타 하나가 이곳을 지나가다 저희 집에 들른 것을 몽한약을 타먹여 죽인 일이 있지요. 그때 그 사람의 철개고며 의복이며 하나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두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버니께서 머리를 자르시면 아마 위의 금인이 감추어질 것이라 아주 행자행색을 하시고 나서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듣고 나자 장청은 손뼉을 치면서 옳다고 한다. 무송은 그들의 말을 따라 마침내 앞뒤 머리를 자른 다음 직철을 입고 단세도 메고 철개도 쓰고 염주를 들어 완연한 행자로 행색을 변하였다. 그는 일이 급함을 생각하고 그 길로 곧 떠나려 하였다. 장청은 노자를 마련하여 그의 전대 속에다 넣어주고 술과 밥을 내어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신신당부한다. 부디 길에 나서거든 매사에 조심하시게. 부디 술 좀 적게 자시고 또 남하고 시비 마시게. 기왕 행자행색으로 꾸미고 나선 터이니 일거일동이 출가인다워야 안 하겠나. 만약 무사히 일용산에 가거든 부디 곧 편지를 하게. 우리도 언제까지 예서 이러고 지낼 수 없는 노릇이라 수이 일용산으로 가려 하거니와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지내시게. 무송은 장청 내외와 작별하고 마침내 십자파를 떠나 일용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10월이다. 해가 몹시 짧아 길을 나서자 어느덧 날이 저문다. 길을 가기 50리를 다 못하여 높은 고개가 앞을 탁 가로막는다. 무송은 달빛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고개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고갯마루에 오르자 무송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참이나 달을 우러러 보았다. 아마 초경쯤은 되었나 보다. 무송이 다시 앞으로 나가 막 그 고개를 넘으려 할 때였다. 문득 저 앞 숲을 속으로부터 한 사람의 웃는 소리가 들려온다. 무송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속으로 생각한다. 이거 참 괴이한 일이 아닌가. 이 깊은 산속, 이 높은 고개 위에 아닌 밤중에 사람의 웃음소리가 웬일인가. 그는 곧 숲을 속을 찾아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소나무 숲속에 10여 칸 초옥이 서 있는데 두 짝 작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선생 하나가 어인 젊은 계집을 안고 청 앞에 가 서서 달을 우러러 보며 서로 웃고 희롱한다. 이 모습을 보자 행자 무송은 크게 노하였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는 깊은 산중이기로서니 명색이 출가인으로 이게 온당한 짓이겠는가. 한 칼에 베어버리리라 생각하고 곧 허리에 차고 있던 두 자루 칼을 빼어 달빛에 비추어 보니 날이 몹시 날카롭다. 한 자루는 도로 칼집에다 꽂고 한 자루는 손에 든 다음 무송은 두 소매를 훌쩍 걷어 올리고서 앞으로 나가 암자문을 두드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자 선생은 곧 뒷창을 탁 닫아버린다. 무송은 땅에서 돌을 하나 집어들고서 함부로 문짝을 쳤다. 그러자 옆문이 삐걱 소리를 내고 열리며 도동 하나가 안으로부터 달려나와 그를 보고 꾸짖는다. 아니, 웬 사람인데 야심한 밤에 와서 이렇게 소란하게 구는 거야. 무송은 눈을 부릅뜨고 병력같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한 칼에 도동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뒤미처 선생이 달려나오며 어떤 놈이 감히 내 도동을 죽인단 말이냐. 한 소리 크게 외치더니 손에 두 자루 보검을 휘두르며 무송을 향하여 달려든다. 무송은 크게 웃고 자기도 허리에서 개도 한 자루를 마저 빼어 손에 들고 그를 맞아 싸웠다. 고령 위에 달빛은 낯같이 밝은데 일례일왕, 일거일동, 두 자루 칼에는 차가운 빛이 섬섬하고 냉기가 삼삼하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10여 합에 이르러 무송이 짐짓 파탄을 보이니 선생은 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들며 그의 머리를 향하여 보검을 내리친다. 무송은 번개같이 몸을 피하며 그대로 궤도를 내둘렀다. 시퍼런 칼날이 한 번 달빛에 빛나는 곳에 머리는 떨어지고 살기가 모인 곳에 피는 빛처럼 내뿜는다. 무송은 선생을 죽이고 나자 곧 집안을 향하여 외쳤다. 집 속에 들어있는 젊은 계집은 썩 이리로 나오너라. 내 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니 어서 나와서 자세한 내력을 말하여라. 그 소리가 떨어지자 안으로부터 그 계집이 달려나오더니 땅에 엎드려 무송에게 절을 드린다. 무송이 그에게 물었다. 여기가 대체 어디이며 또 저 선생은 내게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내 어서 바른 대로 말을 하여라. 계집은 울며 대답한다. 첩은 바로 이 고개 아래 장태공댁 여식으로 이 암자는 곧 저의 집 조상의 부남입니다. 저 선생은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음양을 잘 보고 풍수를 잘 안다 하여 그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 분상의 지리를 보아달라고 청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동안 저희 집에 묵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첩을 한번 보고 이놈이 악심을 내어 저의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에 첩을 강제로 이곳으로 끌고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지내온 게지요. 이 도동도 어디서 꿰매 빠져 들어온 아이이고 곡의 이름은 오공룡이라 하는데 저 선생이라는 자가 이곳 풍수가 좋다 하여 이 곡의 이름을 따서 비촌오공 왕도인이라 도호를 지어가지고 있었답니다. 듣고 나자 무송은 물었다. 가족이 어디 또 남아있느냐. 친척은 몇 집 있지만서도 다들 농사지어 먹는 사람들이라 아무도 감히 이 선생을 어쩌지 못하였답니다. 이놈이 혹 재물이나 좀 가진 게 없느냐. 있습니다. 한 1,200냥은 될까 봅니다. 그렇다면 내 얼른 들어가서 그걸 모조리 꺼내가지고 나오너라. 내 곧 이 암자에다 불을 질러버릴 생각이니. 사부님, 약주는 좋아 안 하십니까? 있으면야 먹다마다. 그러면 잠깐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무송은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권하는 대로 술과 고기로 배를 채웠다. 그리고 여인이 집안에 있는 금은 제백을 모조리 밖으로 끌어내기를 기다려 무송은 곧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다. 여인이 금은을 무송에게 바치며 목숨을 빈다. 그러나 무송은 받지 않고 말하였다. 나는 그러한 것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다. 너나 어서 가지고 가서 잘 살아라. 여인은 감사하기를 맞이 않으며 재물을 수습하여 들고 혼자서 총총히 고개를 내려간다. 뒤에 남은 무송은 두 사람의 시체를 불 속에다 집어넣어 깨끗이 살라버린 다음에 자기도 그 밤으로 오공룡을 내려와 청주를 향해 부지런히 길을 걸었다. 길에서 다시 10여일. 지나는 촌방 도점의 어느 곳이라 한 군데 무송을 잡으라는 방문이 걸리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나 무송이 이미 행자로 행색을 변하고 나선 터라 노상에서 누구라 한 사람 그를 붙잡고 객적은 수작을 붙이려 하지 않는다. 때는 어느덧 동짓달을 접어들어 무송은 길을 가며 추위에 고생이 막심하다. 언덕 하나를 넘어 오리쯤이나 하여설까 다행히 술집 하나가 눈에 띈다. 문 앞은 바로 한 줄기 맑은 시내요. 집 뒤는 곧 험준한 석산이었다. 무송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자 즉시 주인을 불렀다. 술 2군만 곧 주슈. 그리고 고기도 넉넉하게 좀 내오고. 술집 주인이 대답한다. 술은 100주가 좀 있습니다마는 고기는 다 팔고 없는 뎁시오. 그럼 어서 술이나 주슈.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술 2군을 따끈하게 데워 내오고 따로의 숙제 한 접시를 주며 이곳으로라도 안주를 삼으라 한다. 무송은 잠깐 사이에 술 2군을 다 마시고 다시 술 2군을 또 청하였다. 주인이 또 따끈하게 데워다 준다. 무송은 그것도 잠깐 사이에 다 마셔버렸다. 본래 무송이 고개를 넘어오기 전에 이미 약간 주기를 띠고 있었던 터라
이제 또 연거푸 백주 내근을 마시고 거기다 날씨가 또 심히 차서 술이 바짝 오른다. 무송은 큰 소리로 또 한 번 주인을 불렀다. 여보, 정말 고기 좀 팔 것 없소? 노용이 집에서 쓰려고 둔 거라도 있거든 좀 파시구려. 내 값은 후하게 쳐드리리이다. 술집 주인은 웃으며 대답한다. 내 출가한 이로서 이분처럼 술하고 고기 찾는 이는 보다 처음일세. 정말이지 다 팔고 없는 것이야 어떡하나요? 원 누가 돈 안 치를까 봐서 이러나. 그러지 말고 있거든 어서 좀 파슈. 정말 없어요. 술은 달라시면 더 드리리이다마는. 한참 이렇듯 다툴 때 밖으로부터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 하나가 수하의 무리 서너 명을 데리고 주점 안으로 썩 들어선다. 무송이 눈을 들어보니 머리에 쓴 두건은 붉고 몸에 입은 점포는 푸른데 발에는 한 쌍 척상화를 신었고 허리에는 두어자 길이 홍탑박을 메었다. 얼굴은 둥글고 귀는 크며 입술은 두껍고 입은 모진데 키는 7척이 넘어 보이고 나이는 28가량 되어 보인다.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주인은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황망히 나서서 맞아들인다. 나으리, 어서 옵시오. 이리로 와 앉으시지요. 내가 아까 말해둔 것은 어떻게 되었나? 다 해놓았습죠. 그저 나으리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는 길인뎁시오. 그럼 어서 내오오. 그 사나이는 무리들을 이끌고 바로 무송의 옆 탁자로 가서 상석에가 떡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불이 나게 안으로 들어갔던 주인이 되돌아 소랑아리 하나를 받쳐들고 나온다. 무송이 슬며시 곁눈으로 보려니까 바로 청아옹주인데 주인이 그 주둥이 봉한 것을 떼고 커다란 흰 사발에다가 따라 놓을 때 바람을 타고 와서 코에 수량기가 사뭇 비위를 건드린다. 무송이 저도 모르게 침 한 모금을 꿀꺽 삼키려니까 그때 다시 안으로 들어갔던 주인이 또 돌아 나오는데 이번에는 쑥개 한 상에다가 정육 한 대접을 큰 쟁반에다 받쳐들었다. 무송은 저도 모르게 제 탁자 위를 내려다 보았다. 놓인 것은 오직 싸늘하게 식은 숙채 한 접시뿐이다. 무송은 참지 못하였다. 그는 마침내 주먹으로 탁자를 한번 쾅 울리고 소리쳐 주인을 불렀다. 주인 좀 이리 오. 이건 사람을 없인 여겨도 분수가 있지 않은가. 주인은 깜짝 놀라서 분주히 그의 앞으로 왔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약주를 더 잡수시겠으면 순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송은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뭐시라고? 이놈아, 그래 저 청화옹조와 닭고기, 쇠고기를 어째서 내게는 안 판단 말이냐. 내 언제 돈 안 치른댔니? 주인은 변명하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 저게 저의 것이라야 말씀이죠. 저 술이나 안주가 모두 저 나으리께서 손수댁에서 갖다가 맡겨두신 것이거든요. 저희는 단지 자리를 잠깐 빌려드렸을 뿐이지요. 그러나 무송은 한창 비위가 동하여 죽겠는 판이다. 그러한 변명이 귀에 들어갈 리 만무였다. 그는 그대로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쓸데없는 수작 작작 좀 해라. 이에 이르자 술집 주인도 슬며시 화가 나는 모양이다. 원 이런 경우도 모르는 행자는 내 보다 처음일세. 무송은 더욱 음성이 높아졌다. 뭐시라고? 노약께서 그래 어째서 경우를 모르신다고 하는 말이냐. 주인이 또 한마디 대꾸한다. 출가한 사람이 저를 노야라고 하는 거 내 듣다 처음인걸. 이 말에 무송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손을 번쩍 들어서 철썩하고 주인의 뺨을 한번 붙였다. 에쿠! 소리를 지르며 주인은 비슬비슬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대로 땅바닥에가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건너편 탁자에 앉아있던 사나이는 이때 주인이 한편 뺨이 금시에 부르터 오는 것을 보자 크게 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무송을 손가락질하며 꾸짖는다. 원 세상에 그래 저런 놈의 중도 있나. 그저 술투정에 경우 없는 수작에 나중에는 또 사람까지 치고 중이란 함부로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무송은 그 사나이에게로 획 고개를 돌렸다. 이놈아, 뭐시라고? 내가 저놈을 치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주둥아리를 놀리는 게냐. 그 사나이는 진정 노하였다. 이놈의 중 봐라. 너는 도무지 눈깔에 베는 것도 없니? 아니, 네한테 함부로 이러는 게야. 듣고 나자 무송도 진정 노하였다. 그는 곧 탁자를 한 옆으로 밀어 엎치고 앞으로 썩 나서며
이놈, 너야말로 누구한테 이러는 거냐? 한마디 꾸짖으니 그 사나이는 한 번 픽 웃고 아니, 내가 나하고 그럼 해보겠다는 말이냐. 곧 문 앞으로 걸어나가며 정 네가 원한다면 내 상대는 해주마. 하니 원 안 입고 온 놈, 내가 내깟 놈을 두려워할 줄 알았더냐. 무송도 곧 그의 뒤를 따라서 문으로 나갔다. 그 사나이는 그제야 무송의 기세가 심히 장한 것을 보고 섣불리 달려들려 하지 않고 한 옆에가 버티고 서서 잠깐 깃틀만 엿본다. 그러나 무송이 서슴지 않고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덥석 잡으니 사나이는 자기를 잡은 무송의 팔을 마주 잡고 한 번 힘껏 낚아채서 무송을 쓰러뜨리려 한다. 그러나 쟤 어찌 무송의 천배큰 실력을 당할 것인가. 무송이 와라 그의 팔을 끌어당겨 한 번 그의 몸을 안았다가 탁 위로 떠다미니 그 사나이의 육중한 몸이 마치 갓난애를 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만큼 나가 떨어져서 당장은 팔다리도 못 움직인다. 이것을 보고 그 일행의 무리들은 모두가 손이 떨리고 다리가 저려서 누구라 한 사람 감히 앞으로 나서는 자가 없다. 무송은 그 사나이를 한 발로 밟고 그 억센 주먹을 들어 머리며 얼굴이며 가리지 않고 함부로 때렸다. 얼마를 그렇게 때리다가 무송은 이미 반죽음이나 된 그 사나이를 다시 잡아 일으켜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앞 개천 속에다 그대로 팽개쳐 버렸다. 보고 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앞을 다투어 시내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사나이를 구해낸 다음 앞뒤로 부축하여 데리고 남쪽을 향해 도망한다. 무송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술집 주인은 그저 정신이 얼떨떨하여 그대로 땅바닥에가 주저앉은 채 퉁퉁 부어오른 뺨만 만지고 있다가 무송이 다시 들어오는 눈치에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안으로 몸을 피하여 버렸다. 무송이 들어와 보니 주점 안에 사람이라고는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옆 탁자 위에 한 항아리 청화옹주와 한 쌍 쑥개의 한 접시 종육은 아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누구 꺼릴 것도 없이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었다. 배부를 대로 배부르고 취할 대로 취하자 무송은 주점을 나서서 시내를 따라 내려갔다. 이때 갑자기 북풍이 크게 일어난다. 무송이 한창 취기가 올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이래저래 한 올이 착실히 내려갔을 때다. 문득 길가 흙 담장 안으로부터 누렁개 한 마리가 달려 나오더니 무송을 보고 몹시 짖는다. 무송은 걸음을 멈추고 서서 소리를 질러 쫓았다. 그러나 누렁이는 달아나려 하지 않고 더욱 기가 나서 짖는다. 역시 크게 취한 탓이었다. 무송은 화를 버럭 내고 허리에서 개도를 빼어 손에 든 다음 개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래도 개는 멀리 달아나려고도 하지 않고 시냇가에서 빙빙 돌면서 한결같이 그를 보고 짖는다. 무송은 개 머리를 향해 획 개도를 내리쳤다. 그러나 취중인 것을 어찌하랴. 허공을 치고 한 번 몸이 삐끗하자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가벼워 무송은 개천 속으로 거꾸로 박히고 말았다. 때는 겨울이라 시내가 말라 물은 겨우 한두 자 깊이밖에 안 되어도 거꾸로 나가 떨어진 몸은 전신이 흠뻑 젖어 그대로 뼈가 저리게 차다. 무송은 간신히 몸을 가누어 일어나 밖으로 나오려 하였다. 그러나 문득 깨닫고 보니 손에 들었던 개도가 물속에 빠져 있다. 그는 곧 허리를 굽혀 물속에서 칼을 건지려 하였다. 그러자 몸이 다시 앞으로 쏠렸다. 그는 걷잡을 사이 없이 그대로 앞으로 다시 고꾸라지며 이번에는 정신을 잃고 물속에가 쓰러져 일어날 줄도 몰랐다. 그러자 언덕 위 토담가로 사람들 한때가 몰려왔다. 앞장을 선 사나이는 머리에 전립을 쓰고 몸에 한 자루 초봉을 들었는데 뒤를 따르는 10여 명 장정들도 손에 각각 목파와 백곤을 들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이 시내 속을 가리키며 소리 질렀다. 저 물속에가 쓰러져 있는 놈이 바로 그 행자 녀석 아냐? 그 말에 하나가 대답한다. 지금 작은 나리는 장객들을 데리시고 저놈을 잡는다고 술집으로 쫓아 올라가셨는데 저놈이 어느 틈에 얘까지 내려와서 물속에가 저렇게 거꾸로 베꼈나? 그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아서 바로 조금 전에 무송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사나이가 옷을 말쑥하게 갈아입고 손에 한 자루 박도를 들고서 이편으로 달려온다.
따르는 수십 명 장객들도 모두 일제히 창이며 몽둥이를 들었다. 앞선 사나이가 토당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마침내 무송이가 물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먼저 와 있던 이가 이를 보고 말한다. 저 행자놈이 바로 저를 때린 놈입니다. 그 말에 대답한다. 그렇다면 저놈을 잡아가지고 곧 집으로 가서 한번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 주자꾸나. 말을 마치자 그는 수하 장객의 무리들을 돌아보고 소리쳤다. 얘들아, 어서 저놈을 잡아가지고 가자. 말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장객이 일제히 달려드니 무송이 치중에도 잠깐 정신이 들어 급히 일어나서 손을 놀리려 하였으나 그 여러 무리들을 당할 길이 없다. 팔다리를 잡혀 꼼짝을 못하는 채 무송은 그들이 하는 대로 버려둘 밖에 아무 도리가 없었다. 장객의 무리들은 그를 거꾸로 끌고 모로 밀며 언덕으로 올라가자 길가 장원 안으로 떠매고 들어갔다. 삥 둘러 높은 담벽이요. 장원을 다시 둘러 나무들이 빽빽하다. 장객의 무리들은 무송을 안으로 끌어들이자 개도와 보따리를 빼앗고 옷을 벗긴 다음에 큰 버드나무에다 빗끌어 메어놓고 한 묶음 등나무 횟조리를 갖다 놓고 아프게 매질한다. 이때 무송은 이미 술이 깨었다. 그러나 그는 때리니 내 맞을 밖에 더 있나 하고 아주 눈을 딱 감고 소리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자 안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나오며 묻는다. 웬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자 두 사나이는 손길을 맞잡고 서서 대답한다. 오늘 요 앞 술집으로 술을 먹으러 갔더니 이 행자놈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시비를 걸며 저를 죽도록 때리고 또 물속에다 처박습니다 그려. 이것 보십시오. 머리며 면상이며 이렇게 터지고 깨졌습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오자 즉시 옷을 갈아입고서 형하고 둘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쫓아가 보았더니 이놈이 제가 먹으려고 술집에다 맡겨두었던 주육을 만판 처먹고 바로 문 앞 냇물 속에가 쓰러져 있군요. 그래 지금 잡아다 놓고 버릇을 좀 가르치려는 판인데 자세히 보니 이놈이 행자행색을 하긴 했지만 정말 출가인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마에 금인이 있는 것을 감추려고 앞뒷머리를 이렇게 자른 듯 싶군요. 필연코 어디서든 죄를 저지르고 도망해온 놈 같습니다. 듣고 나자 그 사나이는 무송의 앞으로 와서 그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올리고 이윽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소리친다. 아니, 이 사람 이게 무희랑이 아닌가? 그 말에 무송은 비로소 눈을 떠서 그 사나이를 보고 그도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형님 아니세요? 그 사나이는 곧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우리 아우님이야. 어서 묶은 것을 풀어놓게. 뜻하지 않은 일에 장정 무리들은 다 함께 깜짝 놀라 황망히 묻는다. 아니, 이 행자가 사부님의 아우님이라니요. 그 사나이는 대답하였다. 왜 내가 늘 경량강 위에서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는 무송이 얘기를 하지 않던가. 이 사람이 바로 그 무송이야.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자가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는걸. 듣고 나자 그들은 황망히 풀어준 다음 새 옷을 내어다 입히고 곧 초당 안으로 청하여 들였다. 네 사람이 함께 들어가 자리를 잡자 무송이 그에게 절을 드리니 그 사나이는 반겨함을 맞이 않으며 손을 마주잡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 이 사나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운성현 급시우 송강이었던 것이다. 무송이 말하였다. 저는 형님께서 그저 시대관인 장원에 계신 줄만 여겼는데 어떻게 이곳에를 와 계신가요? 혹시 꿈속에서 형님을 만나 뵙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네가 떠난 뒤로 나는 그대로 반년 넘어 시대관인 장원에 머물러 있었지. 그러나 집의 일이 궁금해서 어디 견디겠던가. 그래 아우 송청이를 슬쩍 보내봤더니 얼마 지나서 그곳 소식을 전하는데 관가에 이른 주동과 뇌행 두 도두가 많이 힘을 써줘서 우리 집은 자연 무사하게 되고 이제는 단지 나 한 사람만 찾는다고 하네 그려. 그래서 얼마쯤 마음을 놓고 있는 판인데 마침 그곳 공태공께서 내가 시대관인 장상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그리로 보내서 부르시지 않겠나. 그래 내 이곳에를 왔는데 여기가 백고산이라는 데고 이 댁이 바로 공태공 장상일세. 아까 자네와 술집에서 싸운 사람은 공태공의 작은 자제인데 본래 타고난 성미가 급해서 남들이 독하성 공량이라 부르는 터이요.
이 아황나보를 입은 사람은 곧 공태공의 큰 자제로 남들이 모두성 공명이라 부른다네. 이 두 사람이 모두 창봉을 좋아하여 내가 여기 온 뒤로 몇 수 가르쳐 주었더니 그래서 나를 보고 사부라 부르는 게지. 내 이 댁에서도 반년을 지내왔는데 수희 청풍채로 가볼까 하던 판일세. 내 시댁 아닌 장상에 있을 때 자네가 경량강 위에서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양곡현에서 도두 노릇을 한다는 말도 들었고 또 서문경이를 죽이고 자수했다는 소문도 들었으나 그 뒤의 소식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여간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뜻밖의 행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무송은 처음에 송강과 시댁 아닌 장상에서 서로 헤어진 뒤로 경량강 위에서 호랑이를 때려잡고 양곡현 도두가 되었던 일로 위시하여 형수와 서문경이를 죽여 선영 무대의 원수를 갚은 일이며 맹주로 귀양 가는 길에 십자파에서 채원자 장청, 모야차 손이랑을 만난 일이며 또 맹주에 가서 어떻게 금한표 시은과는 알았으며 어떻게 장문신이를 때려 죽였으며 또 어찌하여서 장도감 이하 15 남녀를 죽이고 장청의 집에 숨어있게 되었던가. 그리고 이렇듯 행자의 행색을 하게 된 연고며 오고령을 넘다가 왕도인을 죽이고 계집 하나를 구해준 일이며 술 먹다가 그만 독화성 공양과 시비가 붙게 된 일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곁에서 듣고 있던 공명 공양 형제는 마음에 놀라기를 맞이 않으며 곧 자리에서 내려 무송에게 절을 드린다. 저희들 형제가 비록 눈은 있어도 태산을 몰라봤습니다 그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송도 황망히 자리에서 내려 답례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취중에 그렇게 된 일이니 과히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공태공이 나와 크게 술자리를 벌여 대접한다. 서로 양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시고 밤이 깊었어야 송강과 무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날 밤은 한자리에 잤다. 이튿날 송강이 묻는다. 그래, 인제 자네 어디 가서 안신할 생각인가? 왜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채원자 장청이 편지를 써주어서 일용산 보주사로 화화상 노지심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그도 좋겠지. 나도 수희 청풍채로 소이강 화영을 찾아볼까 하고 있네. 근자의 집에서 아우 송청이의 서신이 왔는데 내가 연파석이 죽인 일을 알고서 화영이 자꾸 청풍채로 와 있으라고 그간 여러 차례 편지가 있었다고 하네. 예서 청풍채가 머지않으이. 어떤가? 자네도 나와 함께 그리로 가보지 않겠나? 글쎄요. 하지만 저의 재봄이 하도 중에 나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행자로 행색을 변한 터이니 형님께서 저와 동행하셨다가는 남의 의심을 받으시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혹 형님께서 저와 생사를 함께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화영이란 사람에게까지 누를 끼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일용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중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뒷날에라도 죽지 않는다면 그때 형님을 찾아뵙기로 하죠. 자네가 그렇듯 조종에 귀순할 마음이 있다면 황천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일세. 그러면 내 억지로 권하진 않을 테니 우리 수일 더 유하다가 함께 떠나기로 하세 그려. 그로부터 다시 10여일을 공태공 장상에서 더 묵고 마침내 두 사람은 공태공 부자에게 하직을 고하고 함께 길을 떠났다. 무송은 전이나 마찬가지로 행자의 행색이요. 송강은 손에 박도를 들고 허리에 요도를 차고 머리에 전립을 썼다. 모두성 공명과 독화성 공양 두 형제가 멀리 20리 밖까지 따라 나와서 그들을 배웅한다. 송강과 무송은 그들 형제와 작별하고 그날은 날이 저물자 하룻밤을 객점에 들어 함께 쉰 다음 이튿날 다시 40-50리 길을 걸어서 소룡진이란 곳에 이르렀다.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송강은 걸음을 멈추고 그곳 사람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길 좀 물어봅시다. 일용산 청풍진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오? 일용산으로 가시려면 이 서쪽 길로 가야 하고 청풍진으로 가시려면 이 동쪽 길로 가야 하죠. 청풍산만 지나면 걔가 바로 청풍진이지요. 송강은 듣고 나자 무송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아마 예서 우리가 작별을 해야만 할까 보이. 어디서 술이나 한잔 나누고 헤어지세. 두 사람은 길가 술집을 찾아 들어갔다.
탁자를 대하여 앉아 서로 술잔을 들며 송강은 무송을 보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자네 부디 이제부턴 술을 과히 드시지 말게. 그리고 만약에 다행히도 조종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 자네만이 아니라 노지심과 양지까지도 잘 권해서 부디 기순하도록 하게. 이후에 변방에서 크게 무공을 세워 길이 청사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또한 세상에 대장부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백에 한 가지도 능한 것이 없는 위인이지만 자네로 말하면 이렇듯 영웅이니 대체 무슨 일을 하여서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나. 부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명심하여 두게. 이후 인연이 있으면 우리 또 만나지리. 무송이 자리에서 내려 송강에게 사배를 드리니 송강은 눈물을 뿌려 차마 떠나지 못해 한다. 마침내 무송은 서쪽 길로 일용산으로 가고 송강은 동쪽 길로 청풍진을 향해 떠났다.